이어서 오늘의 세 번째 주제 발표 시간입니다. 한옥, 인간이 만든 자연이란 주제로 김준봉 교수님의 강연이 있겠습니다. 한옥에 어떤 자연의 이치가 담겨 있을지 무척 기대가 되는데요. 네, 모두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강연을 맡은 김준봉입니다. 여러분하고 이렇게 강당에서 직접 이렇게 맞대서 하게 돼서 아주 좋습니다. 사실 이렇게 큰 강의실에서 앞에 아무것도 없이 맨날 텔레비 볼 때 다른 교수님들이 하는 거 보고 야, 저거 신나겠다. 근데 실제 제가 쓰니까 많이 떨리네요. 그 대학 때는 뭐 이렇게 연극도 하고 그랬는데 감사합니다. 저는 그 대학에서 건축을 전공했습니다. 그래서 평생 건축만 지금까지 하고 있어요. 근데 건축과를 졸업하고 이 건설회사도 다니고 또 건축사 가다 가지고 이제 건축 설계 사무실을 다니기도 하고 차리기도 하고, 그래서 지금까지 설계한 건물이 한 1000여 점 감리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설계를 하고 공부를 하고 건축을 하고, 사실 건축이 우리랑 관련이 있지만 그때는 어려운 시절에서 건축과를 다니면 돈을 잘 번대더라. 그리고 저희 집이 약간 예술가들이 좀 많고 그래가지고 화가도 있고, 근데 형님께서 이제 미술을 전공하셔서 화가가 되니까 집에서 너까지 화가가 되면 환쟁이가 2명이 나오면 집안이 망한다. 그때는 예술을 아주 경시했기 때문에, 그래서 비슷한 과를 고르다가 이제 건축과를 갔습니다. 건축을 그렇게 정신없이 하다 보니까 이제 설계도 하고 건설도 하고 생활이 이렇게 윤택해지고 나름 자리가 잡히니까 제가 이 건축을 평생 공부했는데 이 건축에 대해서 뭔가 공헌을 하고 내가 좀 더 느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리고 인생에 다른 역할도 좀 해야 되는 거 아닌가 해가지고 고민을 사실 늦게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뭐 경실련도 하고 기운실도 하고 요새 정치 이렇게 계절인데 그때는 멋 모르고 지방자치 처음 생길 때라서 출마까지 했다가 순수하게, 진짜 그때는 순수했어요. 보기 좋게 이제 떨어져서, 제가 시험은 강한 편인데 떨어져 가지고 야, 이 길은 아닌가 보다. 그래가지고 본격적으로 이제 교수의 길을 걷게 됐습니다. 제가 선택한 대학이 연변에 있는 우리 한인 동포들을 위해서 세운 미국 교포들이 연변과학기술대학이었어요. 연변과학기술대학에 교수로 막상 갔는데 이제 뭐 교수로 해서 이렇게 가르치고 뭐 건축을 이렇게 할 줄 알았는데 가보니까 건축과가 없는 거예요. 이거 뭐지? 그래가지고 사실은 건설본부에서 이제 설계도 하고 건설을 하면서 그래도 이제 비자를 교수로 받았으니까 뭔가 가르쳐야 되니까 교양으로 이제 건축의 이해라는 과목하고, 그리고 제가 대학 때 연극을 아주 열심히 해가지고 연극 영화의 이해, 이렇게 2과목을 가르치면서 시작을 했습니다. PPT가 어디에 지금 나오는 거죠? 나오는구나. 한글, 한옥. 예. 그래서 연변과학기술대학의 학생을 가르치면서 그때부터 비로소 이제 건축에 대해서 제가 아는 것을 가르쳤지만 학생들하고 접촉을 하면서 새롭게 눈을 떴습니다.
학생들하고 가르치는 과정에서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는 선생님들이 그 가정 방문 같은 거 하셨거든요. 지금은 가정 방문이 없지만 거기서는 우리 교수들이 학생들을 맡아서 이렇게 가정 방문을 했어요. 그래서 주말에 가서 학생들 상황이 어떤가. 그때는 수교 초기라서 1994년, 5년 뭐 이때니까 이렇게 많이 활동이 없을 때입니다. 그래서 학생들 집에 가면 초가집만 있는 거죠. 초가집이고 흙집이고. 물론 가면 대우는 아주 잘 받습니다. 교수님 오셨다고 이제 먹을 것도 잘 내주고. 그런 집을 봤을 때 처음에는 너무 초라하고 집이 안 좋아서 야, 이런 집에서 어떻게 사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막상 들어가 보면 집이 근사하고, 그리고 그 집이 이제 여러 가족이 이제 저도 7남매지만 살 수 있게 모든 게 다 돼 있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가족이 생활할 때도 영하 3, 40도를 오르내리는 아주 추운 곳인데도 그 온돌이 잘 돼 있어서, 그리고 집이 겨울을 잘 보존할 수 있게 돼 있는 그거에 이제 깜짝 놀라고 이제 공부를 하기 시작했죠. 특별히 북한하고도 연관이 좀 있어서 북한 쪽은 그 민가를 연구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오늘 한옥 해가지고 아마 고래등 같은 기와집을 상상하고들 많이 오셨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주 멋있고 품격 있는 그런 집을, 물론 초가집이 품격이 없는 집은 아니지만 사실은 한옥하면 한국 땅에서 한국 사람들이 한국의 재료로, 한국의 정신으로, 한국의 품격으로 지은 모든 집은 한옥이거든요. 근데 사실 지금의 한옥은 고래등 같은 기와집에 궁궐집, 또 절집에서 사용되는 각종 그 장식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 그런 집으로만 오해가 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민가 연구를 하면서 대부분이 살았던 민가에 대해서 공부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물론 학교 다닐 때는 가르치는 선생님들이 물론 한국사를 가르치긴 하셨지만 대부분 서양에서 공부하시고 온 분들이고, 그리고 내용도 초가집이나 이런 서민의 집 위주보다는 고급진 집 위주로 가르쳤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기초가 상당히 부족했죠. 근데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야, 집은 이게 바로 우리 민족의 집이구나. 우리가 이제 피부가 있는데 제2의 피부는 옷이거든요. 그리고 제3의 피부가 집입니다. 그래서 이 집이 우리는 이제 건축이라는 말을 하고 다른 뭐 한옥이라는 말도 쓰지만, 한옥이라는 말은 사실 생긴 지 얼마 안 된 말입니다. 양옥이 이제 들어오니까 그거에 대비되는 말로 한옥이라는 말을 썼지, 원래 그냥 집이죠, 집. 그래서 집이란 말이 상당히 좋은 말이고, 집이 우리의 생명을 간직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집에 대해서 다시 생각을 하게 됐죠. 그래서 오늘 강의할 제목이 사람이 만든 집, 자연. 사실 새가 집을 지면 자연이라고 그러는데 사람이 집을 지면 지금 아파트 때문에, 대장동 때문에 엄청나게 말이 많아서 집하면 그런 우리가 생각하는 집이 아니에요. 그냥 상품일 뿐이죠. 황금성이 좋은. 예전에는 이사를 가는 것을 우리 조상들은 즐겨 하지 않았어요. 이사 가는 거는 잘못하면 죽으니까 이사 날을 정해가지고 손이 없는 날 이렇게 이사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사한다는 것은 집을 바꾼다는 것이기 때문에 아주 큰 일이죠. 그리고 너 집 나가. 그러면 그건 거의 죽음하고 같은 겁니다. 지금은 뭐 나가라 그러면 얼른 나갈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과거에 이제 귀양을 보내면
그게 지금은 뭐 제주도로 가고 저 남도로 가면 야 귀한 거 뭐 괜찮은 거 같은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 당시는 집을 떠나는 거기 때문에 거의 사형 그런 느낌을 갖는 거죠. 집을 나가라. 그래서 집이 생명을 간직하는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집은 우리의 목숨과도 같은 거지요. 그래서 보통 그 당호를 써서 자기를 나타냈죠. 지금은 어디 사냐? 그럼 아파트 705호 뭐 이렇게 얘기하지만 호수로 하지만 그때는 여러분이 아는 사임당, 그 사임당이 당호거든요. 원래 아마 신인선 이렇게 이름이 알려져 있는데 당호로 나타내고, 제가 좋아하는 그 난설 헌 하면 헌도 그게 당호거든요. 집 헌자니까. 이름이 허초희, 아주 이름이 이쁜데 사실은 이런 당호를 해서 집이 곧 나다 이렇게 우리 조상들은 여겨왔습니다. 그리고 집을 짓는다는 것은 중요한 일이고 생명을 거는 일이기 때문에 집에 대해서 함부로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집을 짓는 것은 동물들이 다 집을 지을 것 같은데 사실은 고등한 동물들은 집을 짓지 않습니다. 원숭이도 집을 짓지 않고 사자, 호랑이 다 집을 안 짓고 이상하게 닭대가리 하는 닭의 종류, 새들이 집을 짓죠. 버러지 같은 벌레들이 집을 짓는데 그 집이 없으면 자녀가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새끼가. 그러니까 집은 보통 확대된 자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생명을 간직하는 곳이니까. 사람도 아기 낳아가지고 집 없으면 죽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집을 해서 최소한 이렇게 보호를 시키는데, 그래서 집이 정말로 중요하고 우리 사람한테는 건강과 생명을 간직하는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그 연변에서 공부를 하고 배우면서 특별히 집의 중심인 그 온돌이 이제 있는 것에 상당히 감동을 해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한옥과 온돌을 연구하고 가르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오늘 얘기는 1시간 반 강의라서 재미있게 아마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관객이 있으니까, 요새 줌 시대라서 줌으로 혼자 하면 재미가 없는데 고개도 끄덕여 주시고 이렇게 얼굴을 맞대서 아주 그 1시간 반을 재미있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최대한 여러분한테 좋은 재미있는 그리고 품격 있고 보람 있는 그런 시간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요. 특별히 또 인터넷으로 많은 분이 이렇게 와 계시니까 더욱더 좀 힘이 납니다. 그래서 한옥에 대해서, 집에 대해서 서론적으로 우리가 아는 한옥은 우리 민족이 살고 있는 초가집이 원형이고 그 초가집에 온도를 가진 그러한 집에 대해서 얘기를 꺼낼까 합니다. 물론 지금은 이제 아파트가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거기랑 연결해서 제가 지금 현대 한옥학회를 창설해서 한 12년 정도 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한옥에 대한 현대 한옥까지를 이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 한옥을 하면 지금 이 시대 초가집을 짓고 살 수는 없거든요. 왜냐하면 그 전통을 지켜야 하는 건 분명히 사실입니다. 그런데 전통을 지킨다는 것은 그 전통의 그 정신, 그리고 전통이 갖고 있는 어떤 생명력을 지키는 거지 전통의 껍데기를 지키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조상을 공경하고 조상을 숭배하고 조상을 기리는 그런 전통은 지켜야 되지만 조상을 기리고
숭배하고 이렇게 따르는 그런 전통의 방법들은 사실 변해왔습니다. 그러니까 흔히 얘기하는 제사라는 방법이 아주 오래된 전통 같지만 사실은 그 신의를 쓰고 뭐 홍동백서에서 뭐 제사상을 차리고 이런 제도는 역사적으로 보면 조선 후기에 들어서 완전히 정착하고 이어진 거지 그 전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신의를 쓴다는 것도 당시 그 사진이 없었기 때문에 그 당시 사진이 초상을 이렇게 그려서 있는 분들은 초상을 하지만 그때는 워낙 초상을 그리는 것은 아주 높으신 분들만 그리기 때문에 오로지 글씨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이 학생 뭐 부군 신의 해가지고 이렇게 글씨를 쓰는 지방을 썼던 건데 지금 시대에 그렇게 쓰는 것은 그 젊은이들은 알아보기도 힘들고 그리고 지금은 사진이나 또는 뭐 동영상 여러 가지가 많으니까 그걸 보이게 동영상을 요새는 장례식에 가도 이제는 생전의 모습들을 이렇게 보여주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당연히 그 시대에서 지금의 시대로 바뀌었으니까 그 방법은 여러 가지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우리 한옥 전통도 이 삼국시대 한옥, 고려시대 한옥, 조선시대 한옥, 조선시대도 전기, 중기, 후기가 다르게 발전해 왔고 우리가 사실 지금 이 시대까지 한옥이 쫙 발전을 했으면 지금 대부분 한옥에 살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하는데 한옥에 사시는 분들이 거의 없죠. 물론 우리가 이제 일제 강점기라는 아픈 과거가 있어서 그 일본 친구들이 우리 한민족 정서를 말살시켜 버리고 우리의 전통은 아주 나쁜 걸로 치부를 해버려서 그런 연구나 내용이 희박한 그런 그 단절된 세대에 우리가 난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 근대화를 이끌면서 독재하고 여러 가지 상황이 겹쳐서 이 초가집도 없애고 마을길도 넓히는 그런 와중에 다 말살돼 버리고 그리고 또 6.25 전쟁을 통해서 그나마 그 민족학이나 어떤 전통을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원래 전통을 하면 이 보수 쪽이거든요. 이게 메인티넌스가 강하니까 전통을 하면 보수인데 우리는 이게 공산주의하고 이렇게 부딪히는 바람에 이 전통을 하시는 분들이 이상하게 지금 다 진보예요. 그러니까 이 구조적으로 약간 여러 가지가 복잡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통에 대해서 이어오는 게 어려움이 있는 거죠. 어쨌든 이러한 전통은 이렇게 변해간다는 거죠. 당시 그 유흥준 청장이 있을 때는 그래서 제사상에 아이들을 끌어들이려면 그때는 피자가 유행할 때라서 애들이 좋아하는 제사상에 피자를 놔야 된다 이런 얘기도 하셨었거든요. 지금은 아마 이제 양성평등이나 여러 가지가 더 이제 1인 가족도 많아지고 제사에 대한 부담도 또 내용도 변해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족이 모이는 것을 위주로 해서 뭐 외식을 한다든지 또 다른 여행을 한다든지 아마 이렇게 바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부모를 생각하고 부모를 공경한다는 정신은 변할 수가 없겠죠. 어쨌든 너무 형식에 치중해서 그걸 지키려고 보면 결국 지킬 수가 없다는 얘기를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그러면 전통이 끊어진다는 거죠. 제가 건축을 하는데 이 전통 한옥을 갖고 와야 된다. 그래서 일부 전통을 사랑하는 이제 목수나 또는 그 건축에 관련된 분들이 그걸 고집해서 조선시대 한옥을 그대로 지으려고 노력을 해서 살려고 하지만 그것은 이미 아마 그런 집 지으면 자기 부인부터 살지 못할 거리요. 왜냐하면 화장실도 내부에 없고 부엌 바깥에 있고 뭐 이러면 살 수가 없는 거죠, 당연히. 지금은 전기도 들어오고 보일러도 있고 다 있기 때문에 현대적 시설을 해야 되고
그리고 뭐 농사 짓지 않잖아요. 예전에 한옥은 농경에 적합한 한옥이거든요. 그리고 전기나 뭐 이런 시설이 없던 한옥이기 때문에 그 당시 한옥이 나쁜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는 가장 좋았던 거죠. 그러니까 전 국민이 그런 한옥에 살았던 거고,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에 맞는 그 전통의 정신과 품격을 이어온 한옥이 있었으면 우리가 다 한옥에 살겠죠. 근데 그렇게 바뀌는 시점을 우리가 갖지 못했습니다. 곧장 양옥이 들어오는 바람에 이제 양옥으로 끝나버리고 한옥은 이제 문화재로만 남은 거죠. 문화재로.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한옥이 아주 고급화된 집밖에 없는 걸로 돼 있는데, 사실은 그 가장 싸고도 그리고 편리하면서 익숙한 그런 한옥이 이제는 출현해야 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이제 얘기를 나누시면서 그런 좋은 한옥들을 우리가 짓고 생활하는 그런 걸 기대해 봅니다. 그래서 옛날의 한옥을 그대로 갖고 올 수도 있지만 현대적인 요소를 대거 차용할 수 있고, 또 일부분 한옥하면 그런 외형적 모양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한옥이 가지고 있는 어떤 내외부 공간의 그 공간성이라든지 마당이 가지고 있는 다양성이라든지 거실, 우리 아파트가 지금은 사실 서양의 아파트랑은 많이 다릅니다. 왜냐하면 거실이 가운데 있어서 마당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현관이 있어서 신을 벗는 그런 역할도 하고, 또 뒷마당 역할을 하는 베란다들이 있어서 이제 아파트가 상당히 풍요롭고, 이런 것들이 이제 현대적인 요소를 가미한 거죠. 그리고 현대 건축에도 충분히 전통을 이어올 수 있습니다. 이러한 그 전통을 이어오는 거의 근본은 결국 그 지금 현재 우리가 한옥을 하더라도 전통의 그 요소들이 과연 무엇인가, 그리고 우리한테 맞는 그 정신적 그리고 품격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좀 찾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연구를 한 마을이, 사실 우리나라 마을은 다 없어져 버렸어요. 물론 이제 안동 화해마을이나 일부 양동마을이 있긴 한데 그게 일반적인 마을이 아닙니다. 특별한 마을이죠. 일반적인 마을은 없었기 때문에 제가 연구한 그런 마을은 실제 사람이 살고 있는 일반적인 마을이죠. 근데 불행히도 지금 우리가 우리 땅이 아닌 중국 땅이 이래서 뭐 아쉬움이 있죠. 지금 용산촌 마을은 그 앞에 흐르는 요 강이 해란강입니다. 일송정 푸른 소른 하던 그 해란강이 보이고 마을이 이렇게 쭉 보이죠. 이 뒤는 이제 백두산 자락이 되죠. 그래서 이 백두산 자락에 해란강을 끼고 우리 그 동포들이 사는 마을을 조사할 기회를 가졌습니다. 물론 이 연구는 지금으로부터 20년 전 거의 돼버렸으니까 지금도 중국은 이제 이런 집들이 사라지고 전체가 다 아파트로 이제 변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것을 연구하면서 우리 그 전통 한옥의 원형과 정신을 찾고 그것을 현대적으로 해석하고 이끌어가는 것이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연구를 했습니다. 말 달리던 그런 분위기가 보이죠. 초가집들이랑. 그래서 이 마을의 형성 과정에서부터 요거는 우리 그 조상들이 이쪽 땅에 당시 이쪽 연변 쪽 만주 쪽은 그 봉금령이라 그래서 만주국 시절 청나라 시절에는 그 사람이 살지 않았어요. 사람이 못 들어오게 하는 신성시되는 지역이라서. 그래서 봄에 그 씨앗을 뿌리고 가을에 거지만 하고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춘경 추기해서 그런 곳입니다. 그렇지만 점점 이제 우리 이제 독립운동의 후손이라든지 일제 강점기를 피해간 사람들이 이렇게 마을을 하나하나 자연스럽게 꾸려서
지은 집들이 있습니다. 그런 집들의 특징이 상당히 자연스럽게 물론 돼 있죠. 지금의 그 대지를 구획하면, 단지 계획하면 선을 이렇게 쫙쫙 그어가지고 하는 그런 형식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그 골목이 이렇게 꼬불꼬불하고 이런 집들이 자연스럽게 있어서 요즘 들어서 이제 도시 재생이라는 어떤 프로젝트로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골목이 이렇게 반듯하지 않고 삐뚤삐뚤한 것은 사실은 서양에서도 진직 연구가 돼서 이 쿨데삭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막다른 도로라고 그러죠. 그래서 도로가 확 통과해 버리면 물론 차량 속도가 빨라져서 위험하기도 하고, 그리고 바람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 보안상의 그런 문제도 생기기도 하고, 그래서 자연스럽게 그 막다른 도로가 생기게 하는 그런 원리가 숨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내부를 보면 이렇게 이제 내부가 돼 있죠. 내부가 원룸형으로 돼 있는데 여기 가마솥이 이렇게 걸려 있고, 바깥은 초가집으로 아담하게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여름에는 그 바깥을 쓸 수 있지만 우리 전통 건축을 연구해 보면 그 겨울에는 거의 집 안에서만 사용을 하는 형식입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예전에 그 마루가 있고 마당이 있으면 여름에는 물론 다 쓰지만 겨울이 되면 마당은 뭐 추워서 못 쓰죠. 그리고 겨울이 되면 마루도 못 쓰고, 제가 어렸을 때 방 윗목은 이렇게 걸레가 좀 얼었던 것 같아요. 물론 요강 이렇게 하나 있고, 그래서 겨울이 되면 거의 이제 방바닥만 뜨겁게 하고 이렇게 발을 집어넣고 있어서, 그때는 저희들도 오형제지만 이제 뭐 싸우고 그래도 겨울에는 바깥에서 있으면 얼어 죽으니까 결국 들어와서 이불 속에 이렇게 발을 집어넣어야죠. 그러면 자연히 화해가 되는데, 요새는 그냥 싸우면 각 방으로 가버려 가지고 이게 화해가 잘 안 되는 어쨌든 그런 아픔도 있습니다. 우리의 전통 주택의 특징 중에 하나가 어떤 정신이냐면 자연에 순응하는 정신입니다. 그러니까 겨울은 겨울답게 사는 거지 겨울을 여름처럼 사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지금 겨울에 모든 활동을 하지만 동물의 세계에서도 보면 겨울에 그 곰과 호랑이를 비교해 보면, 호랑이는 겨울이 되면 먹을 걸 더 찾으러 뛰어다녀야 돼요. 눈도 오고 그러면 뭐 동물 먹을 게 별로 없으니까. 그렇지만 곰은 겨울이 되면 잠을 자잖아요. 겨울잠. 그래서 우리 주택도 겨울이 되면 마당도 안 쓰고 마루도 안 쓰고 방의 아랫목만 쓰는 그런 형태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겨울잠을 자는 형태로 집이 구성이 되는데, 그런 집에 대해서 제가 연구하면서 느끼는 것은, 지금 이제 겨울잠을 잘 수는 없지만 이 잠자는 공간에 대한 우리가 이해를 새롭게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옥의 정신 중에 하나는, 전에는 그 유일하게 침실을 겨울에만 유지를 시킨 거죠. 그리고 나머지 공간은 쓰지 않았는데, 지금 겨울에도 써야 되니까 거실이 물론 필요합니다. 지금 한옥을 피하는 결정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춥다는 거예요. 겨울에 추워요. 왜냐하면 전통 한옥은 단열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난방이 바닥만 뜨겁게 하는 난방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럼 공기가 뜨거운 게 진짜 난방이지 바닥만 뜨거우면 그건 난방이 아닌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바닥을 뜨겁게 하면 결국 공기가 뜨거워지니까 같은 거 아닌가?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몸은
생명을 유지하려면 이제 먹어서 열을 내죠. 근데 먹어서 열 내는 것만 가지고 부족하기 때문에 이제 몸을 따뜻하게 보호하기 위해서 옷과 집이 필요한데 이제 온돌이 그 중에 하나 난방법이 들어가는 거죠. 많이 먹어서 옷을 많이 입어서 이렇게 버티는 방법은 아까 호랑이와 같이 사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겨울에도 많이 뛰어다니면서 먹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겨울에 많이 먹지 않고, 많이 먹으면 왜냐면 쓰레기가 많이 생겨요, 몸에. 그걸 소화시키고 뭐 하느라고. 그리고 이게 덥게 하면, 옷을 많이 입고 덥게 하고 실내를 덥게 하면 공기가 산소 농도가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공기를 깨끗하게 하고 우리 몸이 편안하려면 이 적게 먹고도 추울 때 잘 견디게 해야 되는데, 사실 그런 집이 연구를 해보면 스님들이 사는 사찰이 그런 게 잘 돼 있습니다. 동안거 기간 동안에 이제 10월 15일부터 정월 보름까지 동안거를 하는데, 그때 보면 1일 1식 하고 3가지, 그 다음에 뭐 장자 불화, 눕지 않고 앉아 있고, 그 다음 무건 이렇게 하는데, 아무래도 먹는 게 부실하니까 몸이 차가워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절이 온돌이 잘 돼 있거든요. 그래서 따뜻하게 하면 별 지장 없이 살 수 있어요. 근데 따뜻하다는 게 공기가 뜨거우면 숨쉬기가 힘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닥은 따뜻하게 하고 이제 머리는 차게 하라. 이게 공통된 동서양 의학 하는 사람들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그런 집이 바로 이런 집입니다. 이런 집. 그래서 바닥만 뜨겁고 공기는 아주 차가운 형태죠. 그래서 이거는 지금에 적용을 하면 침실에만 적용해야 되죠. 거실에는 적용이 안 되고. 그래서 침실이 이렇게 적용을 해서 겨울을 났던 것을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말들은, 우리가 지은 집들은 크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99칸 집은 이제 못 짓게 해서 99칸이면 무지하게 큰 걸로 생각하시겠지만, 사실은 한 칸은 12자, 뭐 10자 내지는 8자 해서 한 칸이 뭐 2평? 2평 정도 되니까 99칸 하면 100 곱하기 2평 하면 200평. 그러니까 아파트 따지면 200여 평 되는 집이에요. 물론 그런 집은 거의 뭐 꼽을 수도 없을 정도로 작은 숫자였죠. 근데 지금은 우리가 상당히 넓은 집에 산다는 뜻입니다. 근데 과거 우리 조상들은 집이 작았어요, 집이. 그래서 이건 중국 사람들이 한국 집을 이렇게 조금 놀리는 말이에요, 사실. 이스, 우셔우, 캉따 해가지고 이 4가지를 놀리는 말을 했는데, 니네들은 집은 작은데 왜 방은 이렇게 넓으냐, 이런 말이거든요. 왜냐하면 우리는 침대가 없잖아요. 방이 이렇게 넓게 돼 있고, 사실 서양은 그 침대 개수로 이렇게 잠을 자는데 뭐 2베드룸, 3베드룸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는 베개만 가지고 들어가면 베개 개수로 이제 잘 수 있으니까 여러 명이 잘 수 있는 거예요, 당연히. 그리고 물론 거기가 뭐 밥상 갖다 놓으면 이제 뭐 식당이 되는 거고, 뭐 거실도 되고 뭐 여러 가지 다 되잖아요. 요강 갖다 놓으면 화장실까지도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 상당히 다양하게 이렇게 쓰는 적응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바닥이 따뜻하면 이제 게을러져 가지고 사람들이 그 얘기를 하죠. 뭐 맨날 구들장만 지고 잔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겨울에 안 게으르게 막 뛰어다니는 건 상당히 위험하죠.
여름에 따뜻할 때는 상당히 움직이고 겨울에 추울 때는 덜 움직이는 게 훨씬 더 좋은 그 자연 친화적인 내용입니다. 제가 인간이 만든 자연에서 한옥이라는 제목을 한 것은 우리가 흔히 패시브 하우스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패시브 하우스. 아마 여러분 들으셨을 거예요. 근데 이 패시브 하우스가 서양에서 보통 나온 말이니까 서양 하우스가 패시브 하우스고 우리는 그 뭐 겨울에도 춥고 말이야. 한옥하니까 패시브랑 별로 상관없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제가 패시브 하우스를 공부를 하고 물론 패시브 하우스를 서양 걸로 공부했어요. 그래서 패시브 하우스라는 말을 처음 한 데는 독일입니다. 독일에서 독일이 사실 히틀러 이후에 히틀러가 독일 사람들의 절대적인 지지를 받아가지고 나라를 크게 했는데 결국은 1, 2차 세계대전으로 완전히 이제 죽었잖아요. 그들이 합리적으로 생각해서 이렇게 개척하고 뭔가 똑똑한 사람들은 놔두고 좀 병신 같은 애들은 싹 쓸어버리면 우생학이라 그러죠. 이렇게 좋은 사람들만 잘생기고 키 크고 이게 머리 좋고 이런 사람만 골라놓으면 잘 될 것이다. 그리고 자연은 이렇게 극복을 해서 개척하고 잘 만들어서 이렇게 해버리면 정말 살기 좋은 곳이 될 것이다. 이렇게 했는데 결국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됐어요? 그게 전혀 맞지 않았잖아요. 본인들의 생각하고는. 그렇게 해가지고 자연을 엄청나게 파괴시키고 자기가 못됐다고 생각하면서 싹 쓸었는데 결국 그게 아주 잘못된, 우리도 옛날에 그런 조금 교육을 받은 것도 같아요. 제 초등학교 시절에. 그래서 조금 이렇게 장애자나 뭐 이렇게 그런 사람은 못 보게 하고 뭐 이렇게 좀 이렇게 해버리는, 지금은 뭐 전혀 그렇지 않은데 당연히 핸디캡이 있거나 장애자라 하더라도 뭐 똑같은 거죠. 사람은 다 장애를 가지고 있으니까 좀 다를 뿐인데 그걸 이제 쓸어버리는 그런 거로 해가지고 새롭게 독일이 깨달아가지고 자연을 훼손해가지고는 결국 자연한테 우리가 돌아오게 된다. 그러니까 자연을 훼손하지 않고 자연에 순응을 하자 해서 이 패시브 하우스를 만들었어요. 패시브 하우스는 사실 우리말로 직역하면 여러분 별로 좋아하지 않는 말이에요. 패시브라는 뜻은 수동적이다는 뜻이거든요. 피동적이라, 중국말로는 패시브 하우스를 피동식 주택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피동형 주택. 그 수동형 주택이 말하자면. 근데 우리가 그거를 가리킬 때는 좀 좋게 얘기해서 자연형 주택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그 반대말은 액티브 하우스겠죠. 이 액티브 하우스는 추울 때 덥게 하고 더울 때 에어컨 빵빵 틀어서 시원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액티브 하우스는 좋지 않고 패시브 하우스가 좋다는 말이에요. 패시브 하우스의 원형을 제가 보니까 우리 한옥이야. 그래서 한옥이 패시브 하우스의 전형이라고, 에너지를 가장 덜 쓰게 돼 있는 거라고요. 근데 아직도 이 패시브 하우스 하면 태양열 뭐 이렇게 하거나 뭔가 기계적인 장치를 해가지고 하면 훨씬 더 좋은 집이 되고, 이게 그 환상의 집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런 제비온 액티브 하우스입니다. 액티브 하우스. 그러니까 패시브하고 거리가 먼 거죠. 우리 한옥은 자연적으로 해가지고 여름에는 덜 더운 어떤 환경을 유지하면서 우리가 에어컨을 안 틀고 살 수 있게 된 거고, 겨울에는 가장 적은 부분을 난방하면서 방을 따뜻하게 하면서 우리가 살아나가고, 이제 공기는 물론 차갑게 되는 거죠. 차가워서
이제 실내 공기를 낮추면서 겨울을 나면 실내외 기온차가 없어서 난방 부하가 줄어들겠죠. 그래서 겨울을 적은 에너지로 날 수 있는 거죠. 물론 우리 거주 환경이 항상 항상성을 유지를 해야 되지만 에너지를 덜 쓰고 할 수 있게 하는 그런 방법을 고민하는 거죠. 그래서 마루하고 온돌은 우리 조상이 발견해내는 최대의 합작품입니다. 그러니까 한옥이 자연이 되는 것은 자연을 훼손하지 않고 자연에 스며들 수 있었기 때문에 이제 한옥이 된 거죠. 마루, 온돌, 딴 나라도 있었는데 실제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마루와 온돌을 동시에 이렇게 한 평면에 둔 것은 우리나라밖에는 없어요. 그리고 온돌을 지금까지 아파트에서까지 이렇게 쓰는 나라는 그것도 전 국민이 지금 뭐 주택만이 아니라 뭐 교회나 또는 뭐 사무실, 유치원, 학교 이렇게 온돌을 다 하는 나라는 우리밖에는 없습니다. 온돌을 우리가 이렇게 쓰게 된 것은 서양도 있었어요. 제가 연구를 해보니까 서양도 있었는데 서양은 다 그걸 버렸어요. 버리게 된 이유에 대해서는 제가 얘기를 조금 더 다음 그림을 보고, 이 두 번째는 솥은 작은데 부뚜막은 넓다 이런 말인데, 이 말은 여기 싱크대의 원조 이렇게 해놨는데 이건 제 말이 아니라 독일 사람들이 싱크대를 개발할 때 우리 부뚜막을 보고 개발했거든요. 그 자기네들 책에 나와요. 중국 사람이나 서양 사람은 다 요리를 할 때 큰 솥에다 불을 떼가지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이 재료가 많이 들어가고 불이 많이 들어가요. 불이. 그리고 얘네들의 요리는 다 이제 프랑스 요리, 중국 요리 유명하잖아요. 요리들은 특징이 식재료가 워낙 좋아서 요리의 이름이 딱 나오면 요리가 뭘로 만들었는지 재료를 금방 알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식재료가 부실해 가지고 먹을 게 많지 않으니까 이렇게 나물이나 안 먹는 뭐 나무뿌리, 풀뿌리, 뭐 동물도 뭐 소, 꼬리, 뭐 돼지, 족발, 서양 애들은 그거 안 먹었어요. 중국도. 나중에 이제 요새 꼬리나 발도 괜찮은 걸 알아서 먹지만, 그래서 이걸 드립다 끓이고 탕을 만들어서 우리는 나오면 맛은 있는데 이건 뭘로 만들었지 하면 만든 사람밖에 모르는 거죠. 그만큼 우리가 먹는 것은 재료나 이런 그것을 많이 쓰지 않고, 그러니까 에너지를 많이 쓰지 않고 유지할 수 있는, 에너지를 많이 쓰지 않는다는 것은 그만큼 자연을 훼손하지 않는다는 거고, 그만큼 훼손하지 않으면 결국 훼손당하지 않는 쪽에서 우리한테 다시 혜택을 주거든요. 그러니까 독일에서 그 생태주택을 할 때, 그래서 자연을 훼손하지 않으면 그게 우리한테 다시 오니까 그게 자연형 주택이고, 그러니까 서로 지속 가능한 지구 환경이다. 여기가 상생 방송이니까 그게 상생이죠. 지속 가능하다는 건 상생입니다. 그러니까 쟤를 죽여야 내가 산다 하는 것은 그럴듯해요. 근데 쟤를 죽이면 어항에 한 마리가 죽으면 같이 죽는 것처럼 결국 다 죽게 되는 거를 이제 깨달게 된 거죠. 1, 2차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그런데도 아직도 이런 공생, 상생의 개념이 약한데 우리 한옥은 그 상생의 아주 원조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경제성 문제 또 건강성 문제가 다 여기에 등장합니다. 또 하나, 그래서 우리 여러분 배낭 메고 다니시잖아요. 배낭도 원래 우리 지게에서 본을 딴 거라고 그들은 기록하고 있어요. 가장
그 적은 힘으로 가장 무거운 걸 짊어질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할아버지가 돼도 지게 이 막대기만 하나서 산 위에서도 나무를 이렇게 다 해올 수 있는 거죠. 바지는 작지만 바지가랑이는 넓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제 바지가 넓은 것은 한복이 다 넓잖아요. 그럼 넓으면은 이 따뜻한 방바닥에 생활하기 편리하죠. 사실 이게 넓으면은 싸움을 못 해요. 핫바지를 입고 뭐 이렇게 태권도를 하거나 뭐 말을 타거나 이게 잘 힘들잖아요. 참 펄럭펄럭 해가지고. 그러니까 수비형이라고 볼 수 있어요. 수비형. 그러니까 패시브 하우스가 바로 수비형입니다. 수동형이고. 그래서 우리의 집은 그런 수동형 주택, 패시브 주택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 무기도 수동형입니다. 무기도. 그러니까 우리가 전쟁을 할 때도 우리는 침략을 별로 안 했잖아요. 여러분이 알다시피 이렇게 침략한다기보다 방어를 많이 했는데, 그래서 우리 그 성들은 이제 산성을 만들면 항상 쌍으로 만듭니다. 평지성이 있고 그 다음에 산성이 있고. 그래서 전쟁이나 쳐들어오면 우리는 평지성을 버리고 산성으로 도망가는 거죠. 그래서 딱 문 걸어 잠기고 가져갈 거 다 가져가라. 오지만 말라. 그래서 접근전 무기인 칼과 창이 아니고 이렇게 접근하면 쏜다. 그러니까 활이라고요. 우리 무기는. 그 활 무기는 그 방어형 무기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올라오면 맨 앞에 사람만 계속 맞추면 그 계속 올라올 수가 없으니까 이제 뭐 가야지 뭐 더 이상 뭐 뺏을 것도 없고 다 가져갔으니까. 그래서 수비형 무기가 발달한 거죠. 그래서 산성을 연구해 보면 산성에는 항상 그 산 꼭대기에도 물이 잘 나오게 되는 샘이 있고, 그리고 겨울에 갇혀 있으면 살아야 되니까 온돌 시설이 아주 잘 돼 있죠. 연변의 그 주택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불을 저렇게 직접 떼는 것은 상당히 또 재미난 일입니다. 사실은 서양의 벽난로가 훨씬 좋아 보이긴 하는데, 서양의 벽난로는 액티브 시스템으로 볼 수 있어요. 우리 이 구들은 패시브 시스템이고, 왜냐하면 벽난로는 불을 떼면 이렇게 굴뚝으로 해서 나가잖아요. 위로. 사실 굴뚝이란 용어는 우리말인데 이렇게 옆으로 가는 게 굴뚝입니다. 굴의 뚝이니까 옆으로 가는 거죠. 서양은 위로 가니까 이제 침리라 그러죠. 침리. 침리는 이렇게 위로 간다는 뜻이고 굴뚝은 옆으로 간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불은 뜨거우면 올라가잖아요. 그리고 불은 항상 연기와 같이 오니까 불은 좋은데 연기는 못 쓸 거거든요. 연기 때문에 불이 나오면 사실은 타 죽기 전에 연기에 질식해서 죽습니다. 그래서 불을 떼면 서양 애들은 그 불 때문에 항상 머리가 아프니까 우리야 굴뚝을 일찍 이렇게 옆으로 나가게 했지만 굴뚝이 없었어요. 서양은 10세기가 되도록 이렇게 위에 올라가는 침리가 없었다고요. 그럼 그 추워서 어떻게 불 떼고 살았지? 그래서 천정에 구멍을 뚫었죠. 벽에도 구멍을 뚫고. 그래서 벽에 구멍을 뚫은 게 윈도우, 연기 나가는 구멍이라는 어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불을 이렇게 떼가지고 옆으로 이렇게 주르륵 가게 하는, 눕혀서 사용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기술이에요. 그러니까 불을 옆으로 이렇게 가게 해서 식은 놈을 밑으로 이렇게 보내는 거거든요. 식은 연기를 밑으로 보내서 굴뚝을 통해서 슬슬슬 바짓가랑이에 방귀 빠지듯이 쏙 나가게 하는 거죠. 그래서 옛날에 전통 우리 한옥 주택에서는 이렇게 솟은 침리, 굴뚝, 솟은 것은 구세라고 그러는데, 세워져 있어서 구세. 근데 지금 구세란 말을 안 쓰고 다 세워놓고 굴뚝을 하는데, 서양께 들어오면서 세우기 시작했어요. 그게 빨리 빠지니까. 근데 사실은 빨리 빠지면 뜨거운 열기도 빨리 빠지죠.
그래서 이런 이제 우리 이 구들이 있고요. 우리가 집을 해도 집 높이도 이 왼쪽 거는 유명한 서양의 건축가 르 꼬르비지에가 한 이런 그 공간 개념인데, 서양은 천정이 높고 우리는 낮다 이렇게만 생각하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도 그 마루 공간은 이렇게 반자가 이렇게 고미 반자가 아니고 연든 천정이 있어서 천정을 높게 이렇게 사용하고, 방은 이렇게 머리가 닿을 정도로 낮게 사용을 하죠. 그래서 우리는 거실하고 침실을 확실하게 나눠서 사용을 했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이제 오늘 저한테 강의 듣는 것 중에 하나 팁을 설명하면, 침실과 거실을 분리하는 우리 전통 한옥의 그 방법을 여러분이 사는 아파트나 또는 주택에도 적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시골에 가서 외갓집에 가서는 뭐 술을 먹고 자도 아침에 일찍 벌떡벌떡 일어나잖아요. 근데 서울에서는 뭔가 일찍 자도 아침에 일어나기 힘들잖아. 왜 그러겠어요? 시골은 이렇게 마음이 편해서 푹 자나? 물론 뭐 마음이 편할 수도 있어요. 근데 결정적인 요인은 그 신선한 공기 탓입니다. 신선한 공기. 여러분이 이건 건강 건축, 이 온도를 그 연구한 사람이 여러분은 뭐 건축가인 걸로 생각하겠지만, 실제 제가 이제 한옥하면서 온도를 연구하면, 온도를 처음 연구한 사람은 건축가가 아니에요. 사실 온도에 대해서 얘기한 우리 학자들, 여러분 보통 실학자들은 조금 현대적이니까 온도를 좋게 얘기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실학자들도 온도를 다 못된 거라고 얘기했어요. 그 온도에 대해서 좋은 말이 거의 없어요. 임원 경제지에 봐도 그렇고, 우리 그 열하일기를 쓴 박지원의 글에도 그렇고, 현대적인 사고를 가진 그 학자들도 온돌은 다 이거 뭐 산에 나무 다 잡아먹고 이거 맨날 방바닥에 누워있고 이거 별로 좋지 않은 거다. 그래서 중국식으로 이게 입식 생활을 해야 된다. 그 입식형 구두를 놔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입식형하고 좌식형의 결정적인 차이 중에 하나가 패시브한 생활이냐 액티브한 생활이냐예요. 좌식은 패시브한 생활이고 입식은 액티브한 생활이라고요. 왜냐하면 일어나는 사람은 이 전쟁도 잘하고 빨리 뛰어다니고, 앉아있는 사람은 이거 뭉개고 있는데 뭐 쳐들어오면 신발 신다가 꽝 하겠죠. 사실 신을 벗고 사는 것은 과거에는 그렇게 권장하지 않는 생활이라고요. 왜냐하면 액티브하지 않으니까. 여기 남성분들은 대부분 군대 다녀오셨을 텐데, 군대에서 비상이 걸리면 제일 먼저 하는 게 신발 신는 거예요. 그리고 비상 끝날 때가 신발 벗지 않습니다. 근데 신발 벗고 맨날 살으면 전쟁이 되겠어요? 순발력이 없어서. 신발을 신고 방에 들어오면 우리는 어떤 사람이 도둑놈이지 뭐, 강도 뭐 이런 거. 신발을 항상 벗고 들어오면 그만큼 그 행동이 일단 느려집니다. 맨발 벗으면. 그리고 이 수비형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온순해진다는 거죠. 싸움보다는 이제 친해지려고 하니까. 근데 우리는 신발을 벗고 이렇게 앉다 보니까 그러면 손을 많이 쓰게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21세기를 거치면서 급격히 그 덕을 보고 있는 거죠. 신발을 벗는 그런 생활, 수비형 생활이. 신발을 벗는 수비형 생활은 손을 많이 써서 머리가 좋아집니다. 손을 많이 쓰면 머리가 좋아지는 건 온 세계 사람들이 다 증명한 일입니다. 그리고 손을 많이 쓰고 발을 많이 안 쓰면 아까 얘기했죠. 상생 정신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요. 수비형이 되니까. 그런 집이 바로
한옥의 핵심적인 역할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온돌 하면 아예 아파트 지금 불을 안 떼니까 온돌이 아닌 거 아니야? 하지만 과거에도 물을 흘려서 방바닥을 따뜻하게도 했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발을 벗긴다는 이 정신 하나는 정말 대단한 정신이라고 봐요, 저는. 그 한옥의 핵심적인 신발을 벗는 거죠. 사실 저는 힘이 센 놈이 이겼는데 지금은 깨끗한 사람이 이깁니다. 이 정치도 그렇잖아요. 이게 아무리 힘세고 뭐 해도 이렇게 청결하지 않으면 끝장이 나는데, 신발을 벗는다는 것은 실내 오염을 줄여주고 깨끗한 생활을 하게 합니다. 그래서 그만큼 에너지를 절약하게 하는 거죠. 한옥의 정신입니다. 어쨌든 지금은 한옥이 법적으로 이렇게 정의를 해놨어요. 한옥하면 이렇게 한옥을 보호하고 한옥을 지으면 보조도 해주고 그러기 때문에 기준을 해야 되니까 기둥보가 목구조 방식이고 한식 지붕틀로 된 지붕을 이제 한옥이라 한다. 근데 이제 여기 중에서 하나 이제 중요한 요소가 목구조 방식이라는 내용이 한 가지가 들어갑니다. 저는 이제 우리 한옥이 자연이라는 거가, 한옥을 쓰는 재료는 이 한옥이 부셔지면서 쓰레기가 되는 게 아니라 자연으로 돌아가고 그거를 다시 쓸 수 있다는 거예요. 돌, 흙, 나무가 자연으로 가고 자연에서 다시 올 수 있는 그런 재료라는 거죠. 특별히 돌, 흙, 나무 중에서 이제 나무에 대해서 우리가 잠깐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옥이 나무 구조가 법적으로도 있고 이 나무가 있는데, 돌도 물론 있어요. 이거 구들장이네요. 이건 저희 연구실에서 구들장으로 이렇게 하고 나무집을 이렇게 짓는 모습이 나옵니다. 요새는 그 작은 한옥 짓기에서 농막을 한옥으로 짓습니다. 그래서 이 한옥은 견적이 잘 안 나와요. 왜냐하면 흙으로 짓는 거는 제일 싸면서 제일 비쌉니다. 뭐 싸면 싸지 왜 또 제일 비싼 건 뭐야? 이게 가면 산에 있는 흙은 그냥 퍼오면 공짜잖아요. 그게 제일 쌀 것 같죠. 근데 그 흙을 이렇게 딱 푸대에 담아서 진짜 상품화로 하면 비쌉니다. 시멘트는 4,500원, 흙은 7,000원. 실제 그래요. 그러니까 흙이 흔한 재료임에도 불구하고 건축 자재로 이제 화되는 것은 또 다른 문제예요, 지금은. 그리고 다른 건 다 기계화 작업이 거의 됩니다. 나무도 공장에서 다 하고 뭐 돌도 공장에서 다 하는데, 흙은 안 돼요. 흙은 실제 그 경복궁 흥복전 이번에 새로 이렇게 지어가지고 이제 없어진 걸 복원을 해서 지었는데, 전에는 목수 인건비가 제일 비쌌는데 지금은 이 흙 인건비가 제일 비싸집니다. 흙은 다 현장에서 해야 되고 하나하나 수동형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그 나무와 흙을 썼는데, 여러분들이 대부분 이제 집을 지금 아파트에 사시니까 콘크리트 집은 돌로 된 집이거든요. 돌로 된 집과 흙으로 된 집.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돌이 많아요. 그리고 산악지도 많고 전 국토의 이제 70%가 산지니까 돌이 많이 집을 지을 때 쓸 것 같은데, 전통주택에서는 돌을 집 내부에는 쓰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역사적으로 보면 아주 오랜 옛날부터 최근까지도 줄기차게 돌은 성벽을 쌓거나 이 방바닥 밑에 깔거나 뭐 기단이라 그래서 바깥에 하거나 이렇게, 그러니까 돌을 그 방 안에 쓰지 않았다는 거죠.
그리고 나무하고 돌을 비교해 보면 이 돌은 불에도 타지 않고 썩지도 않고 벌레도 먹지 않고, 나무는 썩고 불에 타고 벌레 먹고, 그리고 뭐 구조적으로도 약하죠. 근데도 줄기차게 그 궁궐, 돈 많은 그런 집도 집무실, 침실, 자경전, 뭐 교태전, 강령전 이런 집들이 다 흙과 나무로 지어졌다고요. 저는 이제 그것을 아까 이제 그 얘기할 때 의사들이 연구를 하지 않고 온돌도 옛날 사람은 나쁜 걸로 여겼지만 이 전통적으로 쭉 이어온 것은 그게 좋기 때문에 건강과 여러 가지로 살아보니까 좋다 이거죠. 그 증명이 수백 년, 수천 년간 이렇게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줄기차게 그렇게 사용을 한 거죠. 근데 우리가 어렴풋이 아는 과학, 그리고 물론 지금 과학이 계속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뭔가 증명이 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온돌과 흙과 나무가 된 것은 소비자들이 그걸 원해서 그렇게 된 거예요. 그건 과학적인 증명보다 훨씬 더 임상적인 증명으로 증명이 된 거죠. 물론 현실에 와서는 이 돌집에 사는 사람보다 흙과 나무집에 사는 사람이 수명이 9년 정도 더 많더라. 일본의 연구 결과가 있고 실제 연구도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자연재료를 나무로 쓴 것은 바로 생명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건강하고 관련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게 서서히 죽어가니까 그걸 모를 뿐이에요. 실제 우리가 방바닥을 돌로 하면 편하거든요. 청소하기도 편하고. 근데 돌로 하면 어떻게 되냐? 뜨거우면 뒤어, 차가우면 턱 돌아가. 근데 바닥이 흙으로 돼 있으면 뜨거워도 견딜만 하고 차가워도 견딜만 해요. 나무도 마찬가지예요. 그것은 어떤 과학적 증명이 필요치 않아요. 우리가 느끼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우리 조상들이 수백 년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아는 거예요. 근데 지금도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어가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쉬운 일이죠. 이 할머니가 이렇게 기대고 있잖아요. 저 기둥이 돌로 돼 있으면 기대기 힘들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줄기차게 이 나무를 써온 거죠. 이제 뭐 여러 가지 증명을 하면 금방 나타나요. 나무는 불에 타지만 가벼워서 일하기도 편하고 이제 뭐 이런 좋은 점이 있다 이런 거고, 나무를 하면 이 척추에 손상도 없고 무릎 관절에도 영향이 없다. 이거 뭐 증명을 하나만 하면 뭐 아는 내용이죠. 오래 쓰다 보면. 그 다음에 나무를 쓰면 그 열 전도율이 이렇게 낮아서 아까 뒤지도 않고 차가워도 이렇게 턱 돌아가지 않는다. 뭐 이런 것들을 뭐 증명 하나마나 이미 다 아는 내용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탄소 배출량도 나무가 콘크리트나 뭐 이런 철근보다 훨씬 더 좋다. 뭐 이런 거는 증명을 지금 열심히 하고 있지만 이미 우리 조상들은 수백 년, 수천 년 동안 다 아는 얘기들이죠. 뭐 쥐 실험도 이렇게 했네요. 그 목재가 있을 때는 정상 출산, 포육 이상, 산모 사망 이렇게 좀 아주 잔인하게 이렇게 써놨는데 실제 콘크리트나 알루미늄은 다 금방 돌아가시잖아요. 그리고 목재는 안 돌아가시잖아요. 그러니까 증명이 이제 뭐 과학적으로 되지만 이미 이것은 증명이 된 사항이라는 거죠. 젊어서 튼튼할 때는 잘 몰라요. 근데 이런 것들은 다 누적이 됩니다. 오랫동안.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옥의 건강성이, 한옥은 아까 집이고 생명 싸게라 그랬잖아요. 그 건강성에서만큼은
한옥이 가장 우수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뭐 이 재료에서 이 쥐가 아무래도 이렇게 실험하는 대상으로 제일 주기가 짧으니까 생존율이 이 목재에서는 45마리, 41마리, 콘크리트 7마리. 근데 대부분 콘크리트에서 사시잖아. 그래서 좀 아쉬운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다른 물론 영향도 있지만 우리 전통 한옥이 흙과 나무를 고집하는 이유는 우리 조상들이 이미 알고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뭐 이 수유 관계, 체중 관계, 특히 아이들한테는 이런 그 환경이 훨씬 더 중요하죠. 뭐 자세히 나와 있는데요.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뭐 사망률도 나와 있고, 그 우리 한옥이 가지고 있는 재료, 패시브한 사항에 대해서는 여러 연구들이 계속 증명하고 있어요. 더 과학이 발달하면 더 많이 증명할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 그 조상들은 이미 그것을 다 알고 궁궐이 됐건 어떤 집이 됐더라도 잠자는 집만큼은 흙과 나무를 해서 썼고 이제 온도를 사용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 제가 그 시간을 많이 잡아먹어가지고 시계가 여기 있는 걸 몰랐어요. 다니면서 계속 시계를 계속 찾다가 제가 90분 수업이거든요. 예, 좀 지루하시지 않아야 되는데 제가 더 재미있게 하겠습니다. 한옥은 그런 공간 활용성이나 환경성이나 이게 다 좋죠. 대신에 단점은 이 거실, 침실 이렇게 딱딱 나누지 않은 게 단점이라고 그러는데 사실 나누지 않은 게 훨씬 더 좋은 면이 있습니다. 넓으면 물론 나누면 되죠. 근데 좁은데 뭐 어떻게 나눠? 넓게 쓰는 사람은 상관없지만, 그리고 이게 방바닥이 뜨거우면 이게 불편하지 않을까 하는데 우리는 이제 오랜 세월 적응이 돼 있어요. 제가 북경 공업대학에 17년을 있다 보니까 한국 유학생들 하고 외국 유학생들이 이렇게 기숙사 다 자고 있는데 중국은 날짜가 되면 난방이 들어오거든요. 11월 첫째 주에서 딱 그 날이 돼야 들어옵니다. 그 전에는 난방이 안 들어와요. 그리고 날짜가 되면 난방이 탁 나가고, 그래서 언제가 추우냐 하면 난방 들어오기 직전, 난방 나간 직후가 이제 제일 추워요. 일단 난방이 들어오면 따뜻하니까. 그래서 그때가 되면 진짜 외국 애들은 엄청 떨고 그러는데 우리 유학생들은 보면 기숙사에서 막 드러누워 있고 그래. 외국 애들 깜짝 놀라요. 이 추운 날 어떻게 방바닥에 드러누워 있느냐고 놀라죠. 근데 우리 애들은 다 그 전기 담요를 하나씩 깔고 있어가지고 전기장판 따뜻함을 가지고 있는데 이 친구들은 그 전기장판에서 전기로 뜨겁게 이렇게 한다 그러면 놀래요. 이게 사람이 그 생선도 아닌데 어떻게 뜨거운 프라이팬 같은 데서 굽고 있느냐고. 근데 우리는 다 지진다고 얘기를 하니까 이 설명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주거 환경적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 한옥이 패시브한 그런 것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북부, 중부, 남부 이렇게 해서 지역별로 섬 지방 그리고 울릉도 지방 다 지역에 맞춰서 집들이 만들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자연 친화적이고 패시브하게 돼 있는데 지금은 이제 울릉도에도 아파트가 섰고 LH공사에서 지은 아파트가 서 있더라고요. 제주도도 전체가 다 이렇게 똑같이 되는 것은 사실은 지구 환경에도 그렇게 바람직하지는 않죠. 어쨌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지역성과 그 기후성에 대해서 우리가 한옥의 장점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리고 온돌에 대해서도
이제 새롭게 인식을 해야죠. 그래서 이제 현대 온돌이라고 보통 얘기합니다. 우리가 지금은 보일러로 해서 이렇게 온돌을 하는데, 이 온돌은 우리가 그 연탄, 이제 나무를 떼다가 연탄을 떼고 연탄을 이렇게 집어넣었다 뺐다 이런 시절도 있었잖아요. 사실 연탄 화덕이 생기는 것만 해도 연탄 화덕이 이렇게 우리나라에서 처음 만들어졌는데, 만들어진 과정을 보면 아주 재미있어요. 그 경동 지금 보일러라는 그 회사가 있는데, 그 지금 창업자의 이제 아버지가 부산 피난 시절에 처음에는 이제 그 조개탄 이런 걸 뗐겠죠. 그러다가 이게 불편하니까 구공탄을 만들어서 떼고, 그 구공탄을 하고 했는데 이게 좀 불편하니까 이제 화덕을 만들죠. 화덕을 만들어서 집어넣고. 근데 처음에는 이제 그 자서전에 보면 그 양반 이제 자서는 이 연탄을 처음에는 이렇게 갈지 않았어요. 연탄을 집어넣고 다 타면 그 위에 연탄을 이렇게 놔서 또 타게 하고, 밑에서 이렇게 밑에 다 탄 연탄을 끄집어냈어요. 깨가지고. 그래서 꾹 눌러버리고, 이러다가 이제 이게 가는 형태로, 너무 이제 먼지가 많이 나니까 바꾸게 되고, 그리고 이게 이제 방바닥 밑으로 들락거리게 되고, 근데 가스 중독돼서 아주 많이 죽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 그 서양의 사실 그 굴뚝이고, 이걸 좀 지나가겠습니다. 제가 다 한 얘기를 해서 이거는 사실 독일의 온돌인데요. 독일에도 예전에 온돌이 있다가 사라졌어요. 사라진 이유는 간단해요. 일어나서 난 사람, 신발 신고 활동하게 되면 이게 사라집니다. 그래서 독일이나 다른 나라, 러시아나 다 온돌 비슷한 게 있다가 사라지게 되는 거죠. 우리는 근데 끈질기게 이게 신발을 벗고 이제 살았다. 이거 증명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드러눕다 이런 말이 있는데, 이게 왜냐하면 들어가면 우리는 누워야 되니까, 머리가 다니까. 그리고 그러니까 그냥 눕다 아니고 드러눕다라는 말이나 일어나다라는 말도 일어서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게 일어나면 나가야 되니까 머리가 닿아서. 그러니까 이 작은 공간에서도 이제 살 수 있는 그런 온돌 용어입니다. 이 이건 알래스카 구들인데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구들이지만, 여기도 마찬가지로 일어나면서 신발 신으면서 버렸고, 우리는 이것을 계속 유지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어나면서 버렸지만 우리도 그런 위기가 있었어요. 위기가 있었는데, 이 온수 보일러를 이제 새마을 보일러를 개발하면서 그 위기를 넘어가고 우리 바닥 난방을 지금도 이렇게 하고 있죠. 보일러가 사실 서양 거로 생각하는데, 보일러 자체는 서양 건데 이게 방마다 집집마다 하는 이런 그 지역이라고 하나, 그 개별 난방 방식은 우리나라가 아주 가장 유명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개별 난방 방식으로 발달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건 그 3000년 전의 온돌인 알래스카 온돌 그림입니다. 그래서 이 알래스카 온돌하고 우리하고 거리가 이 정도 돼서 뭔가 관련이 있지 않을까, 이런 이제 학자들의 연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알루산 열도고 우리나라 여기가 있어서 요렇게 이동을 하는 길이 고래길하고 같습니다. 고래가 저 위에서 울산 반구대 암각화가 있는 데까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니까. 근데 공교롭게도 온돌이 이제 요 부근에 나타나고 우리나라 나타나고 연해주 지방 해서 가지고 이제 이렇게 쭉 있으니까 온돌길과 고래길이 비슷한 거 아닌가,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요거는 이제 초기
그 중국에 있는 입식형 온도를 나타내고 있고요. 구두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우리 한옥의 요소 중에 하나가 이제 여름 공간에 과연 이제 온도는 겨울에 이제 주로 쓰니까 여름에 어떻게 살게 시원하게 사는가 하면 에어컨이 없어도 우리는 그 마당이 온돌도 ONDOL 해서 고유명사인데 마당도 MADANG 해서 고유명사로 쓰입니다. 왜냐하면 마당이 서양의 중정이랑 비슷한데 중정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마당이 우리는 비워도 있지만 거기가 작업 공간으로 쓰이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정원처럼 무슨 나무하고 풀을 키우질 않아요. 정원에. 우리 전통 마당은 나무가 없다고요. 딱 땅바닥으로만 돼 있는데 그런 땅바닥으로 돼 있는 이유 자체가 여름에 마당이 뜨거워지면 더운 공기로 이렇게 상승을 하고 이제 집 뒷곁에 장독대하고 이제 나무가 있는 데가 좀 서늘해져서 그늘이 지니까 앞마당 쪽으로 이렇게 바람이 불어오게 되죠. 이렇게 이 뒷마당에서 앞마당으로 이렇게 바람이 불어와서 여기가 뜨거워진 데서 싹 올라가게 되니까 이 바람 한 점 없는 여름날 우리가 더운 거는 온도도 있지만 습도거든요. 바람이 있으면 습도가 싹 사라집니다. 그래서 바람이 불게 돼서 마루가 시원해진다. 그래서 보통 이제 국지 기후, 마이크로 클라이met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그 과학 원리가 숨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물론 처마가 우리 이제 상당히 잘 발달해 있죠. 그래서 우리가 기와 지붕이 이제 아주 이쁜 곡선을 가지고 있는데 초가집이나 기와집이나 여름에는 햇빛이 들어오지 않게 이렇게 딱 막아주고 여름에는 태양이 고도가 높으니까 막아서 햇빛이 못 들어오게 하고 겨울에는 햇빛이 저 방 끝에까지 싹 들어오게 만들어져 있는 그 처마의 각도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요런 형태가 바로 패시브 주택입니다. 패시브 주택은 남쪽에 태양을 잘 받게 하고 북쪽에 찬바람을 잘 막게 하고 이런 형태의 기능을 잘 가지고 있다. 그리고 우리 집은 면역력을 증가시키는 형태로 만들어져 있다는 뜻입니다. 그 면역력은 체온이 1도 올라가면 면역력이 뭐 2배 이상 증가한다는 그런 의학적 자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체온을 올려야 되고 암 환자들의 대부분이 냉병이라고 그래서 체온을 이제 온도를 유지 못해서 그렇게 되는데 우리가 이제 난방은 공기를 뜨뜻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방바닥을 뜨뜻하게 해서 방에 항상 이불을 깔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전에 우리는 난방을 하게 되면 단열재 가 전혀 없어서 바람이 이렇게 불어서 추워서 단열에 살 수가 없었다고 그러는데 우리의 단열재는 벽이 아니라 이불이었어요. 이불. 항상 이불을 깔아놨죠. 그래서 아랫목에 이렇게 밥도 이렇게 집어넣어놔서 아버지 늦게 오시면 그 뜨뜻하게 이제 먹게 해서 이불 속 그 밥그릇을 발로 차가지고 이제 엎어지게 되고 혼나고 그런 경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닥을 뜨겁게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고개에 이렇게 들어가서 고개를 내밀고 있잖아요. 비박하는 사람들이 산속에서도 그냥 살 수 있는 이유는 이렇게 이게 뭐죠? 이렇게 침낭에 들어가서 이렇게 자고 고개가 내밀고 있으면 이게 코끝이 차가워서 이렇게 막 워낙 추우면 코털이 얼어요. 연변에서 더 추우면 코털을 얼지 않고 눈이 옵니다. 눈이 썩억썩억거려요. 그래서 겨울에는 잘 안 다니는데 그래도 아침에 상쾌한 이유가 여기가 아무리 차가워도
몸만 따뜻하면 아무 지장이 없다는 거예요. 그럴수록 건강에는 더 좋은 거죠. 왜냐하면 공기가 차가우면 산소 농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이 그 신선한 산소를 마신다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데, 아직도 이제 미세먼지 얘기는 하지만 신선한 산소에 대해서는 집하고 연관성을 잘 안 가지시는데, 의사 선생님들이 이 연구를 하면 좋은데 안 하세요. 왜냐하면 방바닥이 뜨뜻하게 하면 병이 없어지고 좋아진다 해봐야 뭐 제 생각으로 약이 팔리는 것도 아니고 좋아하지도 않을 테니까 안 하는 것 같은데, 실제 이 온돌, 이불 속 온도의 증가에 따른 우리의 건강성을 처음 온도를 연구한 학자는 그 실학자들이 아니고 의사입니다. 의사. 최초의 의사는 현규환 박사라는 분이 만주의과대학 일제강점기 때 1930년대 그 처음 연구를 했어요. 그분이 연구한 온돌에 관한 책이 지금 온돌 연구하는 사람들의 교과서입니다. 전국 한반도 전체에서 만주지방 온돌까지를 다 연구해서 조선족, 만주족, 또 일본인, 몽고인 해가지고 이불 속 온도 적응력에 따른 건강, 칸과 온돌의 위생학적 연구라는 책에 그 내용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돌과 면역력과는 중요한데, 그것은 공기하고 상관이 큽니다. 우리가 먹는 것이, 여러분들이 그 밥하고 국하고 뭐 물 먹으면 고체, 액체를 주로 먹는 걸로 생각을 하시죠. 근데 우리가 먹는 기체가 있잖아요. 이게 기체 양이 별것도 아닌 것 같은데, 실제 무게로 환산하면 먹는 기체, 산소하고 고체하고 액체, 물하고 먹는 걸로 환산하면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아세요? 제가 시간이 좀 있으면 이 기체의 무게를 알려주는데, 네이버 아저씨한테 물어보면 1세제곱 입방미터가 그 무게가 얼마인지 나와요.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양이. 그리고 한번 호흡할 때마다 얼마나 먹는 양을 계산할 수 있어요. 결론만 말씀드릴게요. 기체가 90% 이상 무겁고 양이 많습니다. 액체나 고체보다. 액체, 고체는 합해서 10%가 안 된다고요. 우리가 먹는 양의 90%가 기체라고요. 산소라고요. 무게로 따져서. 부피가 아니고. 그만큼 중요하고, 또 하나 더 중요한 거 하나는, 우리가 몸을 회복하는 것은 잠을 잘 때 회복합니다. 잠을 잘 때. 그러니까 깨 있을 때는 계속 에너지를 쓰잖아요. 그래서 저항도 하고. 근데 잠을 잘 때는 회복하느라고 모든 저항에 저항하는 것을 다 열어버려요. 쉬어야 되니까. 그래서 잠을 잘 때 회복이 되는데, 거꾸로 잠을 잘 때 나쁜 공기나 나쁜 그 라돈 가스나 뭐 여러 가지 뭐 나쁜 것들이 들어오면 잠잘 때는 그대로 다 먹게 된다는 거예요. 깨 있을 때는 괜찮아요. 그래서 그 연예인이 특정한 건 아니지만 자살을 할 때 봉고차에서 뭐 연탄불 피워서 돌아가시잖아요. 근데 봉고차에 연탄불 피면 그냥 죽을까요? 안 돌아가세요. 깨 있으면. 그래서 한 가지를 더 사야 돼. 뭘 사죠? 소주를 사야 돼. 소주를 마시고 자야 죽으니까. 깨 있으면 안 돌아가셔요. 하루 종일 운전하고 차에 있고 시동 켜놓고 있어도 깨 있으면 괜찮은데, 자면 하루 종일 아마 켜 있고 그러면 치명적일 거예요. 잘 때는 가스 중독에 아주 취약해진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잘 때 오염된 공기에 대한 영향이 큽니다. 그래서 이 잠자는 공간은 공기가 훨씬 더 깨끗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공간은 우리가 깨 있을 때는 좋다는 거죠. 잠잘 때는 영향력이 크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그 면역력에 대한 얘기는 우리 그 한옥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그 핵심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바닥은 따뜻하게 위는 차게 하는 그런 이제 온도로 했을 때 실험치를 보여주고 있고요. 그런 온돌에 대한 온돌이 또 여기 보면 실온 변동비에서 이제 황토방으로 했을 때는 훨씬 더 황토방 두께에 따라서 공기나 습도나 이런 조절력이 좋아진다, 이런 뜻입니다. 여기 이제 그래프를 보면 여러분도 황토방 이게 벽 두께를 가지고 황토방이 얇을 때 하고 두꺼울 때 하고 담배 연기가 빠져나가는 실험을 하면 황토방이 두꺼울 때 담배 연기가 빨리 빠져나갈까요? 얇을 때 빨리 빠져나갈까요? 저기 보면 두꺼울 때 많이 빠져나갑니다. 그만큼 잡아당겨서 없애기 때문에 그래요. 냄새나 소리나 여러 가지 정화 기능이 있는 거죠. 근데 콘크리트는 그런 기능이 이제 전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구들이 그런 좋은 점이 있다 이렇게 하고, 여기는 제 연구실에서 실제 작은 한옥으로 지어서 제가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시골에서는 물론 이 좋은 공기가 좋은 우리 한옥의 약이죠. 그 아파트에서도 일부 한옥의 인테리어를 이렇게 해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호텔이나, 이건 호텔인데 호텔도 한옥 호텔로 이렇게 이쁘게 하면 좋고, 이건 치과 병원인데 이 침대가 치과 가면 일단 마음이 그 소리 나고는 안 좋잖아요. 근데 한옥의 이 분위기가, 이 한옥은 인테리어를 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평안한 그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동사무소, 해화동사무소인데 이렇게 그 동사무소도 한옥으로 하니까 이쁘죠. 요새는 한옥을 이렇게 매달려서 짓지 않고, 벌써 이게 10년 전 그 자료인데 지금은 미리 땅에서 다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조립을 해서 금방금방 지니까 가격도 저렴해지고 빨리 짓습니다. 문화재가 아닌 다음에는 우리가 실용적으로 다 쓸 수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뭐 벽난로 구들, 뭐 그다음 가마솥 보일러 뭐 이런 것도 할 수 있고, 이 온돌이나 황토방이나 이런 작은 한옥집들은 건설회사에서 해주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모임들을 해서 품앗이로 이렇게 짓는 그런 활동들도 하고 있습니다. 이 골프장, 컨트리 클럽도 한옥이 되면 훨씬 더 이뻐지네요. 아무래도 그렇고, 예. 이것은 포항에 있는 영일대 그 전망대인데, 한옥으로 바다 위에, 전에는 한옥을 바다 위에 못 지었는데 지금은 이제 그 현대적 그 건축 기술로 이렇게 지어 놓으면 이쁘게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고요. 이건 제가 있는 진천에 궁도장 이렇게 만든 겁니다. 예. 커피숍도 이제 한옥으로 하면 바닥이 따뜻하면 물론 좋겠죠. 현대적으로 이렇게 활용하는 이런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예. 이 그림이 좀 더 있는데 여러분들한테 이 그림은 나중에 또 볼 수 있는 친환경 강이나 이런 그림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건 제주도에 제가 설계한 한옥인데 펜션이나 또는 이렇게 휴식하는 자리를 이렇게 한옥으로 하면 더 좋게 할 수도 있습니다. 시간이 다 되어서 제가 그림만 이렇게 쭉 보여드리고, 다음 주에 제가 여기서 자기로 했어요. 가족 같이 가서. 여기 선촌 서당 김봉곤 훈장이 있는 곳도 이렇게 한옥으로 구들로 잘 돼 있습니다. 예.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이 한옥, 한식, 한복, 한국음악, 이 한자가 붙는 내용들이 많이 있는데 의식주 중에서 가장 돈이 많이 들어가고 우리 건강에 큰 것이 의식주 중에 이
한옥, 집이라는 얘기를 마지막으로 하고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